예, 따자오. 예, 엠브레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이제 주요한 이렇게 보호 수단으로서 이렇게 임차인인 우리가 어떤 권리를 이제 향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영상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베끼기 바쁘는데 최대한 저는 다른 영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체크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앞에서 영상에서 계속 제가 겁을 좀 드렸습니다만 생각보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당연히 나는 보호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적법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그 설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랑 계약을 하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에 갑구에 소유권자가 나온 사람이랑 계약을 해야 되고, 소유권자랑 계약을 안 하고 대리인 뭐 수임인이랑 계약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적법한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인감도장 제대로 찍혀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내가 임대차 계약을 제대로 체결을 했고, 그러니까 전입신고도 제대로 했고 하다 보니까 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개별적인 추가 요건으로서는 이런 이제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대항력,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이 그러니까 이런 권리들마다 요건들이 있는데, 뭐 밑에 이제 1번, 2번, 3번 제가 써놓은 부분들입니다만 이 부분은 뒤에서 바로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가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러니까 뭐 PPL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등기 보는 방법 이 부분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임차인이 우선은 그러니까 이 건물에 내가 임차를 해서 내가 결국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그 등기부의 그 을구에 있는 채권 최고액들을 다 합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날을 기준으로 그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고 나서 내가 받는 그런 권리가 이제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런 우선 변제권을 획득하지 못한다 했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비록 10월 1일 날 보증금을 저 집주인한테 줬다고 한들 11월 1일, 12월 1일에 들어온 물권자들, 담보 물권자들한테 그러니까 집니다. 효력상. 그러니까 그게 이제 채권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것을 신경을 쓰고, 둘째로 대항 요건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할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는 거겠고요. 그리고 전입신고라는 것은 우리가 동사무소, 이렇게 주민센터에 가서 우리가 주민등록상 그게 주소를 이제 이전을 하는 걸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그거를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계약했었던 임대차 계약서, 그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라는 게 이제 공적인 날짜를 뭐 주민센터라든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부여를 해주는 그 일자를 갖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앞선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내가 들어온 10월 1일 이전에 있었던 물권자들보다는 뒤에 있지만 11월 1일, 12월 1일 내 뒤에 있는 물권자들보다는 내가 우선해서 먼저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만약에 그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가지고 이 집이 그 경매에 넘어가서 경락이 되고 그 경락 대금을 가지고 빚잔치, 소위 빚잔치를 하게 됐을 때는 실제로 물권자들만 다 받아도 이미 더 이상 받을 게 없고, 만약에 이게 남는 돈이 있다 했을 때는 나머지 채권자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빌려줬든 상관없이 소위 엠빵을 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보증금을 못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게 되죠. 그래서 앞서서 이제 이런 우선 변제권에 해당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린 주택의 인도 이런 거는 당연히 인도 받으실 거고, 둘째로 전입신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이제 확정일자 받는 거 이것도 역시 인터넷으로 매우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모든 요건이 갖춰진 그 다음 날 우선 변제권이 발생되는 거니까 입주를 하신 날 바로 이걸 다 처리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우리가 앞서서 우선 변제권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했다면은 사실 이 최우선 변제권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권리이긴 하겠지만 제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앞서서 그런 제대로 된 그런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이제 임대차 보호법은 되게 강력하게 보호해주겠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인 그 주택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소위 그 임차인이라고 하면서 최우선 변제권을 이제 인정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금액 중에서 보증금 중에서 실제로 이제 3,700만 원까지는 이 사람이 그 10월 1일 날 임차를 했다고 했을 때도 그 앞에 뭐 누가 있든지 간에 무조건 이 임차인부터 3,700만 원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을 해주고 나머지 채권자들 주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엄청 강력한 제도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요건이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주택의 인도는 당연히 받았을 것이고, 근데 경매 신청 등기 전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이 집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한테 경매로 인해서 넘어가기 전에 거의 직전까지 그 전까지만 만약에 이 집에다가 주민등록만 주소만 이전을 해놓으면은 이 사람은 이제 3,700만 원 범위 내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권리인 것이고요. 뭐 대항력권, 대항력 이런 부분들이 뭐 법리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권리들의 요건이 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실제로는 확정일자가 없다고 한들 우선 변제권을 갖추려면 결국 여기서 1번, 2번 이건 갖추셔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축약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많은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률 중에서 그러니까 어느 한 당사자를 보호하겠다, 어느 한 당사자의 뭐 법익을 제한하겠다 이런 식의 법이 만들어진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몇몇 법들이 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의해서 보호가 약한 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 임대차 보호법은 소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부릅니다. 뭔 소리냐면 결국에 이 임대차 보호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최소 임대 기간은 2년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을 때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법에서는 이제 2년이 최소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 임대인 임차인이 만약에 이 기간을 1년이다라고 만약 계약했다라고 해봅시다. 이런 전제하에서는 임차인은 옵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 기간 1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1년이 끝났으니까 나 지금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케이고 비록 우리가 1년이라고 계약을 했지만 법에서 2년을 보장하니 난 2년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도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1년을 계약했으니 1년 지났고 넌 나가라. 이건 안 됩니다. 법에서 2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약을 어떻게 했던지 간에 법이 우선이 되는 근데 그 법이 우선이 되는 거는 임대인한테만 그렇지 임차인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러니까 법에서 그 보장한 권리를 향유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까지도 주는 규정이 임대차 보호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제한한 거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면 그 임대인, 집주인이 결국에 세금을 뭐 절세 내지 탈세하기 위한 목적일 텐데 우리가 계약서에다가 절대 이 집은 전세가 그러니까 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세를 뭐 월에 3만 원씩 깎아주는 거다. 뭐 이렇게 계약서에 써놨다 한들 결국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할지 말지는 임차인 선택인 거죠. 왜냐면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하지만 변호사로서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집주인분이 매일 막 띵동띵동 하신다면은 상당히 이제 피곤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은 이제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썼다라고 했을 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옆에를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근데 그렇다면 굳이 그럼 계약서를 우리가 왜 쓰냐?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다 있는데 라고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법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관리비를 누가 부담을 하느냐, 가스비라든지 이런 것들 누가 내느냐 이런 것들 법에서 당연히 규정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 누가 부담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을 한 거는 그냥 그대로 100% 유효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된 경우에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묵시의 갱신 제도라고 불리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다가 이제 제 마음대로 수동적 2+2라고 해놨는데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은 우리가 정해놨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도 임차인도 서로 아무 말이 없었던 그런 케이스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아무 말도 없었고 그리고 그 임차인은 꼬박꼬박 월세를 잘 냈었고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 임대차 기간이 만약에 이제 2년짜리다 했을 때 2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이 임대차 계약은 이렇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걸로 이제 우선 연장이 된 걸로 민법은 규정을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아무튼 2년이 연장된 걸로 우선 간주를 해줍니다. 다만 이제 임차인은 이 2년을 더 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중간에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선언을 한다면은 이제 그 3개월 후부터 이제 방을 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도 내가 딱 2년이 되자마자 이 방을 빼겠다라고 한다면은 미리 이제 임대인한테 이제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서 나 이때 방 뺄 거다. 더 이상 연장 안 할 거다. 이런 의사를 밝히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의사를 밝히지 않게 된다면은 이 이후에 나가고 싶다면은 이제 적어도 3개월 이후에 발생을 하니까 3개월 월세를 부당히 낼 수 있는 아깝게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적어도 만약에 이렇게 묵시의 갱신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임차인한테 유리한 거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금액도 변동이 사실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근데 이런 묵시의 갱신 제도는 어디까지나 임대인, 임차인들은 계약 종료 전에 아무 말 안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불안전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이번에 새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들어와서 이게 이번 정권의 실정이냐 아니면 제대로 한 거냐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들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 계약 기간 종료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했던 2년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나는 당신을 이 집에 살게 하지 않겠다 라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저는 이 집 계속 살 건데요 라고 했을 때는 임차인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제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상당히 강력한 거죠. 왜냐면은 이게 다시 사는 게 뭐가 문제냐면은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고 다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했을 때는 기존의 월세가 월 50만 원이다 하면은 이 다음에는 얼마의 계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 자유니까요. 그래서 같은 임대인 임차인이라도 이때는 월 50이었는데 다시 계약할 때는 월 7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시세가 변경이 돼서 근데 하지만 분명히 이 주변의 월세들은 시세가 70이 된 건 맞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여기서 이 계약갱신 요구를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연장이 됐다 했을 때는 이게 5%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5%는 얼마야? 그래서 실제로 52만 5천 원이겠죠. 그래서 월등히 저렴한 월세에서 난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되는 권리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권리이고 그만큼 부작용도 지금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법이죠. 우선 우리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근데 이게 100% 내가 항상 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닌 게 집주인 즉 임대인으로서는 내가 대항 수단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걸 내가 거절하겠다. 왜냐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예정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예외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해놓고 안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이제 의무를 이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요즘 영상들이 많이 나오니까 다른 영상과 네이버를 참고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자주 활용이 될 텐데, 실제로 나는 이 집의 계약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월 31일까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31일까지 살 거라 생각하고 다음에 이제 이사 갈 집도 알아봤고 거기도 그래서 10월 31일 날 입주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도 다 체결해 놨고 뭐 이삿짐 센터도 이제 계약을 다 체결해 놨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10월 31일 날 이제 집을 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나 지금 보증금 줄 돈이 없다. 근데 이 뒤에 오는 임차인을 구해서 그 임차인한테 보증금 받아서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뭐 이 집이 바로 이제 뭐 공실이 되니까 내가 어디 돈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임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를 그러면은 내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 우선 내가 짐을 다 빼가지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 적법한 임대차일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택의 이제 인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입신고도 필요하고 뭐 이제 확정일자는 뭐 별개 문제인데 우선 그 대항력만 생각하더라도 전입신고는 분명 지금 현재 집으로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만 다른 집에도 우리가 보증금을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으려면 결국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오늘 해야 됩니다. 즉 지금 집에서는 전입신고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럼 적어도 이 집에서 지금 나는 더 이상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 집에서 지금 보증금이 3천이었고 다음 집에 뭐 보증금이 5천짜리 집으로 간다 했을 때 이 5천짜리 보호를 받기 위해서 결국 3천의 보호는 우리가 또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부당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린 둘 다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함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제도가 부동 임차권 이제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것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 즉 우리는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에 이제 우리가 몰린 게 된 경우라면은 이제 집주인분한테 그렇다면은 난 어쩔 수 없다.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서 이 집에다 임차권 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 명의로 임차권 등기가 만약에 그 등기부에 이제 기재가 되면 일구에 뭐 그러니까 신수요 뭐 엠블의 이름으로 그 임차권 등기가 된다는 것은 그 이후로는 등기가 된 이후로는 나는 이 집으로부터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옮기든 아니면 내가 이 집에 짐을 다 빼가지고 이제 점유를 하지 않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이 전 집에 대한 나의 그 대항력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집에 있는 보증금 3천에 대해서 나의 이제 법의 보호를 또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이 다음 집에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수단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 요건이 사실 이제 좀 까다롭지만 임대차가 끝난 후니까 사실 끝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끝난 다음인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법의 미비가 있지만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진 않고 우선은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은 성하신 부분이 있으니 근데 자 첫째로 그냥 만약 집주인이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임차권 등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든 뭐 만들어 오셔라 그건 내 사정 아니니까 당연히 나의 권리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야겠고 실제로 임차권 등기가 뭐가 문제냐면 임차권 등기가 을구에 적히는 순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물건이 이제 거래가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제 만약 등기가 기입이 되면 그러니까 나중에 은행 같은 데 가서 대출을 하려고 할 때도 은행에서도 분명히 이 사람 신용에 문제 있다라고 체크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등기를 하기 전에 그냥 그런 말씀만 하셔도 상당히 일이 잘 풀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번 영상도 상당히 길어졌으니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루지 못한 내용들 빠뜨린 것들 있거나 궁금한 내용 있다면 이제 밑에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거나 후속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밤 되세요. 예, 빠이.